저희가 좀 빨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천천히 하면 좋은데 지난달 개강 때 들은 친구들은 두 번째 하니까 좀 낫지. 그치? 좀 알겠지. 처음 들으면 좀 어렵고 빨라. 다음 이제 5월에 다시 한 바퀴 돌 거야. 인수 가지고. 5월달에 인수가 다시 한 바퀴 도는데 똑같아. 개념을 했든가 이론 설명은 똑같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텍스트 계속 바꿔서 같은 방법과 같은 개념과 같은 풀법으로 계속 풀 거야. 텍스트만 계속 바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들으셔야 돼. 다음 책 인수 들으시고 엔젤 완성 들으시고 파이널까지 들으시면 되겠으니까 한 번 더 들어. 잘 모르겠으면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업 빠져서 못 오게 되면 요주의 일요일날 오시면 돼요. 요주 일요일날 대신 명인학원에 오시면 되고 아니다 토요일이구나. 토요일날 1시에 명인학원 오시면 되고 아니면 일요일날 12시에 압구정 정보로 9시에 압구정 정보로 오시면 돼요. 같은 수업 이렇게 연결해 들으시면 돼. 빠져서 보강 제가 아직 인강이 런칭을 안 해가지고 인강이 없어요. 그래서 빠지는 보충만 몇 개 올려놓을 거니까 제 블로그 아시죠? 네, 제 블로그 아시죠? 블로그 네이버닷컴에 국콩으로 오시면 제 블로그고요. 여기 오셔서 하루 수능 어휘가 있어. 매일매일 수능 어휘를 5개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어저께 빠뜨려서 오늘 2개 올려놨어. 그거 가서 매일매일 보시면 되고 제가 가끔 들어와서 페이지 뷰를 보고 있는데 왜 페이지 뷰가 100이 안 되는 날이 있는지는 안 온다는 거지. 제가 수능 어휘는 이걸 책임진다 그랬어. 수능 어휘 3등급 아이들이 헤매고 있는 수능 어휘는 여기 다 있다 그랬어. 오셔서 보셔야 돼. 하루 수능 어휘 가족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2쪽입니다. 강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안 읽어드리는 부분은 이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 113쪽 가실게요. 강조 먼저 보실게요. 다 중요한데 제가 특히 중요한 거는 별표 안 하면서 갈게요. 비교는 뭐 아시겠고 그렇죠? 두 가지 산물을 겨주는데 조체줄 끝에 가시면 같거나 유사한 점,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113쪽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2번 내려오시면 대조와 대비가 있어요. 대조는 밑줄글자 상반 대립이야. 반대란 이야기고 3과 죽음 이런 게 대조가 되겠고 대비는 차이점 밑줄게요. 오른쪽에 강조 밑줄게요. 얘는 차이만 나면 돼. 그러니까 대비가 더 넓은 개념이고 대조가 더 좁아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맑고 순수한 미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같은 화면에 노동에 지친 노동자의 모습, 삶에 지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줘. 그럼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맑음이 대비돼서 강조가 되겠지? 요게 대비야. 하지만 어린아이의 반대말이 노동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조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대조와 대비의 차이인데 문제는 평가원에서 대조와 대비를 섞었어요. 얘네들은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거의 대비를 쓰는데 색채어 같은 경우는 대비를 쓰는 게 맞는데 옛날 문제, 2000년 초반 문제에는 색채를 대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걸 틀었다고 긋지는 않으실게요. 대조와 대비는 평가원에서 좀 혼동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런 건 인정하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3번의 반복이요. 반복은 별표 하나 하실게. 맨 끝에 가시면 운율감 형성의 기본 밑줄 그으시고 쓸게요. 페이지 117이라고 써놓을게요. 거기 가서 자세히 한번 볼게. 반복은 운율감 형성의 기본. 반대도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야. 운율감은 반복으로 만들어져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볼게요. 열거는 비슷한 친구, 위상이 비슷한 친구를 나열하는 게 열거가 되겠습니다. 걔네들 다 그리움의 대상들이죠. 숲, 언덕, 들, 시내 전부 다 그리움의 대상으로서 같은 동등한 위상을 나열하고 있다. 연세법 별표 하나 하실게요. 얘가 가끔 나와. 얘가 수능에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나오면 정답으로 나오는 친구야. 가끔 나와. 앞에 있는 구절을 하나 연결해 받는 거야. 예를 들면 이황의 도산시비곡입니다. 고인을 못 봐도 여단 고 가다예요. 가던 길이 앞에 있어요. 가던 길 앞에 있거든. 밑줄 긋죠?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앞에 가서 여던 길 앞에 있는 밑줄 그을게요. 같은 구절 단어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오면 물고 있으면 연쇄법이라고 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요게 연쇄법 되겠습니다.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 정답으로 나와. 잘 봐야 돼. 점층은 뜻이 강해지고 커지고 높아져서 점차적인 층을 이루어 감정을 고조 밑줄 하나 놓을게요. 점층법 쓰면 감정 고조 됩니다. 반대말은 정강법인데 주의하실게. 앞에 애들이 의미가 점점점 커지는 건 잘 알아. 근데 앞에 뜻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 혹은 기 돼 있죠. 길이의 밑줄. 길이만 길어져도 점층법이 돼요. 예를 들면 김수영의 눈이에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고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얘는 반복이니까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한다도 되지만 반복보다 더 되는 건 점층이야. 왜 점층이야?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 이게 점층이 아니라 길어졌지. 그게 점층이라는 거야. 마당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 수가 많아졌잖아. 그럼 이미 점층이 된 거야. 얘는 점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의미는 팔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7번에 영탄 별표. 영탄은 거기 있는 두 가지 외우셔야 돼. 감탄사랑 감탄형 어미 하나 되구나. 느낌표 세 가지 외우시게. 느낌표만으로 영탄법이 돼요. 감탄사는 뭐야? 부름, 놀람, 느낌, 대답이 감탄사예요. 감탄형 어미는 뭐예요? 뭐뭐구나, 뭐뭐노라, 뭐뭐네, 뭐뭐요가 감탄형 어미야. 얘는 외우셔야 돼. 그리고 느낌표만으로 영탄이 돼요. 책상! 이것만으로도 영탄법이 돼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영탄법이라고 잘 안 나오고 영탄적 어조라는 표현도 수능에 나와요. 좀 넓게 보는 거지. 영탄적 어조. 아, 여기서 영탄법이야. 끝난 거지, 그렇죠? 끝난 거야. 과장법은 훨씬 덜하거나 훨씬 더하게 말하는 걸 읽어보시면 되겠고, 억양법은 수능에 나온 적 없어요.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니까 소개해드려요. 앞에서 누르거나 뒤에서 축이고 또는 나무라고 칭찬하는 식으로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게 억양법이야. 예를 들면 얼굴은 곱지만 속은 좁다. 그러면 강조하는 건 뭐야? 예쁘다야, 마음 씀씀이가 못하다야. 후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뒤를 높이고 낮추거나 낮추고 높이는 거야. 물론 우리 남학생들에게는 얼굴은 곱지만 끝이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우리한테. 그치? 끝? 얼굴은 곱, 뒤 지워버리세요. 그쵸? 어떤 할미가 이렇게 잘난 놈을 낳았을까? 높였죠? 하지만 백성을 망치는 놈도 이놈일걸? 낮췄죠? 뒤를 강조하기 위한 게 억양법 되겠습니다. 대입법 수능에 나온 적 없는데 EBS에 요 지금 2년 사이에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 대입법은 상반되는 거를 나란히 배치하는 게 대위야. 밑에 보시면 얘네들이 예시예요. 차고 슬픈 것,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래서 감정의 대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역설로 많이 나오죠. 역설로 차가운 아름다움 이런 게 역설이야. 그래서 그게 감정의 대입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수능에서 보면 역설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대위시키면 긍정과 부정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대위시키면 감정이 절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수능에서는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EBS에 소개가 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넘어가시면 변화법이요. 변화법은 특히 중요해. 여기 다 별표인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자고요. 1번의 역설과 3번의 단어는 묶어서 별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장담해요.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 3월 수능,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역설과 단어는 시문학에서 무조건 나오는 선지라고. 매년 나와. 매년. 수능에도 거의 매년 나와. 거의 매년. 근데 잘 답인 경우가 없어. 애들이 60만 명 수험생 중에서 한 20, 30만 명 애들은 역설과 단어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맨날 내는 거야. 맨날 나오면 적절한 아이들이 늘 답에 걸려들어요. 잘 모르니까. 역설은요. 1번 문장 내 모순된 표현이야. 문장 내에 모순이야. 그 대신에 이면에 진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찬란한 슬픔의 봄이고요. 3번 내려오시면 반어는 상황과 반대가 되는 거야. 사실과 반대가 되는 게 반어예요. 얘와 역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반어는 문장 내 모순이 없어요. 어법에 맞아요. 애들이 다 자고 있어. 잘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문장에는 모순이 없죠. 아이들이 잘 듣는다. 하지만 상황, 팩트와는 반대가 되지. 그게 반어법이야. 그렇죠? 그런데 2번 도치가 지금 역설과 반어 사이에 끼어들어와 있죠. 이게 도치야. 그렇죠? 자기 정상적인 문장 배열의 순서를 바꿔서 중간에 끼어들어온 거야. 이게 도치야. 이게 기가 막힌 편집이죠. 그렇죠? 실수가 아니라니까. 이게 도치야.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나가는 밤. 그런데 소리 없이는 소리 없이 기어나가는 거겠지. 이렇게 문장 배열 순서가 바뀌는 게 도치예요. 도치가 지금 3번에 가야 되는데 2번으로 끼어들었어. 이게 도치야. 이게 도치죠. 그렇죠? 실수가 아니야. 이게 실수가 아니야. 4번에 서리의 별표. 서리법 중요하죠. 서리법도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의문문의 형식을 가져야 돼요. 의문의 형식이고 두 번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걸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집 주무시면 되겠어요? 라고 의문의 형식을 가지고 네! 라는
답은 나올 수 없잖아. 안 되게 하겠죠? 아니 오겠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하고 강조하는 거죠.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참기운 새어들어 자는 메아를 어택하니 아무리 얼게하려 한들 봄뜻이야 빼앗을 쏘냐?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요게 서입법이 되겠습니다. 대꾸 발표하실게요. 대꾸는 유사한 통사구, 다시 말하면 문장 성분의 대여를 이야기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런 식의 문장 성분의 대여를 이야기하는 게 대꾸법이에요. 대꾸법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꾸법은 단어의 반복이 아니야. 단어의 반복이 아니야. 예를 들면 여기 앞친구 이름이 뭐야? 성함이 뭐야? 석준이. 그렇죠? 석준이는 빵을 먹고 옆에 있는 친구 영훈? 너 안 되겠다. 넌 이름이 뭐니? 오영? 원영? 너도 안 되겠다. 넌 이름이 뭐니? 수민? 너도 안 돼. 넌 이름이 뭐니? 민현? 넌 이름이 뭐니? 쓰라 됐다. 쓰라는 됐다. 쓰라는 주스를 맞아요. 아유 됐다. 어렵게 찾았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 같은 단어 하나도 없지. 조사 하나 안 겹치지. 근데 이거 대꾸 돼야 안 돼? 대꾸 될까 안 될까? 같은 단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심지어 조사도 달라. 은, 는, 을, 을. 같은 단어 하나도 없어. 대꾸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왜 돼? 문장 성분의 별이 같잖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러니까 대꾸는 단어의 반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단어가 반복됐다고 대꾸라고 하지 않아. 물론 얘네들이 반복될 수 있어. 빵을 먹고 주스를 먹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대꾸의 본질이 아니야. 문장 성분의 배열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석준이랑 쓰라 글자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대꾸는 돼. 왜? 문장 성분의 배열이 돼. 그렇죠? 아, 오래 살았네요. 네. 받침 대꾸 그래. 그렇죠? 나도 있네. 그렇고요. 대꾸고요. 6번에 돈어법 부르는 거죠. 21년 수능사에서 돈어법 답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누가 모르겠어. 그렇죠? 장꾼들이요. 돈어법 정답.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장꾼들이요. 돈어법 정답. 야 이건 허무하지. 그렇지?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주객전도 발표하실게요. 자, 주객전도는 2002년 상춘곡, 2008년 9월 상춘곡에 나왔는데 한 번 더 나왔어.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나왔어. 거기 뭐 나왔어? 공명도, 날, 끼우고. 이거 원래 이렇게 시오 쓰는데. 끼우고, 끼우다는 꺼리다. 부기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끼우니. 자, 공명도 날 싫어하고 얘는 물론 부정이고, 부기도 날 싫어한대. 그런데 공명이나 부기는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만한 인격체가 아니지. 그럼 이 문장의 원래 의미는 뭐였겠어? 내가 공명도 싫고 내가 부기도 싫어요가 되겠지. 그럼 이 문장에 있는 주어와 객체를 반대로 표현했죠. 이게 주객전도. 그렇죠? 객체는 보통 목적어나 부사어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표현하는 걸 주객전도. 2002년 수능기출, 2008년 9월 상춘곡 또 나왔는데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얘도 굉장히 레어야. 얘도 굉장히 드물어. 그래서 나오면 정답으로 나와. 잘 보셔야 돼. 조지훈의 민들레꽃이에요. 마음이 외로울 때는 민들레꽃을 찾아가요. 마지막 연 보실게요.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밑줄 그으시면 얘가 주객전도야. 왜? 민들레꽃이 고개를 들어서 지훈이 형 왔어? 라고 고개를 들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원래 내용은 뭐였겠어? 내가 민들레꽃을 들어서 봤겠지. 그럼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죠. 요게 주객전도. 조지훈의 동물원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동물원에 가니까 원숭이들이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있어. 근데 원래 사람들이 동물 구경하러 동물원에 가, 동물들이 사람 구경하러 동물원에 갇혀? 어때? 전자지. 그러면 동물들이 구경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구경하는 거지. 주객전도. 그렇죠? 그게 주객전도예요. 밑에 사이비 진술은 수능에 나온 적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재작년인가? 3월, 재작년 모의고사에 한 번 나온, 3월 아니다. 모의고사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사이비 진술은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거야. 가짜 진술이야. 팩트가 아니면 전부 다 사이비 진술이에요. 예를 들면 이중섭은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어. 이게 가능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사이비 진술이에요. 의인법, 화류법, 과장법, 역설법 다 돼. 다 돼. 이게 다 사이비 진술이야. 수능에 나온 적 없고요. 모의평가 나온 적 없습니다. 모의고사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라고.
네 번째 이미지와 운율이요. 넘어가시면 116쪽입니다. 감각적 이미지요. 이미지랑 심상 같은 말이야. 영어로 이미지, 우리말로 심상이에요. 밑에 읽어보시면 시적 화자의 내면 정서를 밑줄 글자 간접적으로 전달. 나는 슬프다 이러면 직접적인 전달이죠. 나는 우울해 직접 전달이야. 근데 내 마음은 어둠이여라 이러면 어때요? 슬프다는 거지. 마음이란 마이너스란 이야기지. 그렇죠? 내 마음에 꽃이 지네 마이너스란 이야기지 라고 얘기하는 게 간접적 전달이겠고요. 거기 밑줄 글자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 이렇게 나와요.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 이렇게 나오는 게 이미지를 통해서 간접적인 정서의 전달 방법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지. 이건 뭐 어렵지 않고. 공감각 별표할게요. 자,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라는 표현을 써. 전이라는 밑줄을게. 이것도 알아도. 공감각은 전이다. 전이는 옮겨간다는 건데 두 개의 감각이 섞여 있는 모양이 전이야. 섞인다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래서 밑에 있는 복합 감각이랑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 복합 감각은 밑줄 그을게요. 병치. 그냥 나란히 병 둘치야. 나란히 있으면 옮겨가지 않으면 복합 감각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공감각인지 복합 감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감각이 2개 이상 있어야 돼 일단. 물론 수능에는 복합 감각은 안 나와. 그건 너무 쉬워서 물어보지 않아. 두 번째는 A의 비화가 이루어져야지만 A의 비화가 이루어지면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말을 써요. 요거를요 주술관계로 풀 수 있어. 거의 주술관계로 거의 다 돼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푸르다는 시각이고 종소리는 청각이죠. 감각 2개 있지. 종소리가 푸르다, 괴지. 걔는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얘가 그냥 A and B가 되면 얘는 복합 감각이라는 말을 써요. 두 개가 전이가 되지 옮겨가지 않은 친구야. 예를 들면 밑에 있어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술 읽는 거 어떻게 알지? 술 읽는 거? 술 읽는 거 냄새로 알겠지? 후각이야. 타는 저녁놀은 어떻게 알아? 보이겠지? 시각이야. 그러면 후각과 시각이 나왔어. 그러니까 감각이 2개야. 그러면 후각 술 읽는 매콤한 냄새가 불쾌하다야? 아닌데? 그러면 불쾌타는 저녁 노을이 매콤하다야?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럼 이건 뭐야? 술이 익는다. 그리고 저녁 노을이 붉다. 섞이지 않았지. 전이가 안 됐지. 이건 뭐야? 그냥 복합감각. 수능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이거 정답인 적 없어요. 안 나와. 너무 쉽지. 안 나와. 나오면 공감각이야. 걱정하지 마. 공감각 예시 보시면 마지막 문장이요.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 금빛, 게으른 울음 밑줄 그을게. 자, 금빛은 시각이죠. 울음은 청각이죠. 그러면 게으른 울음소리가 금빛이라는 거죠. 공감각 됐지. 그렇죠? 울음소리에다가 금빛을 입힌 거지. 그러니까 채가 저물 무렵에 소가 울어. 음매하고 우니까 어때? 그게 해질녘의 그 노을과 섞여서 금빛으로 보인대. 그래서 금빛 게으른 울음이래. 해설피가 뭐게? 해설피. 고등학교 명예를 걸고 해설피가 뭐게? 혹시 뭐 해프게 슬프게 이렇게 배우신 분 있어? 야 그럼 진짜 완전 삽질이야. 그렇죠? 해프게 슬프게라는 말은 없어. 그렇죠? 해설피가 뭐 해설피? 해가 설핏하다야. 해가 뉘엿뉘엿지다가 해설피야. 해가 설핏하다. 그러니까 이제 금빛이 나오겠지. 노을 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내려오시면 추상적 개념의 구체와 별표. 이 모든 것 중에서 116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별표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추상적 개념의 형상화, 추상적 개념의 감각화 다 같은 말이야. 별표. 이거는 초레어야. 이건 엄청 레어야. 굉장히 하이테크닉이야. 나오면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동짓달 기나긴 밤을 밤 동그라미 하실게요. 밤이라는 시간과 밤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거나 감각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 밤에 긴 허리를 잘라내서 자, 허리를 자르려면 밤이 길이가 있는 긴 물체여야 되지. 그러면 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길이가 있는 물체로 표현했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감각화, 형상화가 되겠습니다.
한 허리를 버여내 찍으시면 저는 추구라고 쓸게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란 뜻이야. 밤이 길어. 돈이 따른 밤이 가장 긴 밤이에요. 이미 없어. 그거 밤 잘라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폴더에 넣어놨어요. 그렇죠?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놨어요. 서리서리는 길이가 있는 물체를 동그랗게 많은 모양이에요. 어론님,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말려있는 물건을 펴내는 모양이야. 굽이굽이 펴내. 그럼 이미 오셨을 때 그 밤을 길게 쓸 수 있겠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미 없을 때 밤 시간을 모았다가 이미 오시면 긴 밤 놀아야지 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천재요. 넘어가시면 운율이요. 자, 운율감이랑 리듬감은 같은 말이야. 원래 운율이란 말은 운 라임이고요. 율은 매터란 뜻이었는데 필요 없어. 운율의 방침은 반복 동그라미 할게요. 자, 중요한 건 반복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다 외워야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음운의 반복이 돼요. 음운의 반복이 뭐냐면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 그러지. 오른쪽에 보시면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없대. 어떤 음운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기역이랑 리을이 많이 나오지. 요게 음운의 반복이야. 음운이 반복되면은 결과가 뭐라고요? 외워야 돼. 운율감이 생기는 거야. 리듬감이 생기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생기는 거야. 두 번째는 시어의 반복이요. 시어는 단어 하나야. 단어 하나가 시어예요. 조사도 되지만 조사의 반복을 정답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조사도 단어긴 하니까. 단어 하나. 식구는 단어가 2개 이상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걸 구절이라는 말을 써요. 주의하실 건 식구랑 시행은 구분하셔야 돼. 시행은요. 온전한 위주할게요. 온전한 형태가 시행이야. 온전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시행을 식구나 문장이랑 헷갈리면 안 돼. 오른쪽에 김영랑 씨 보셔요.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요게 시행이야. 요게 시행이야. 강물이 흐르네까지가 아니야. 강물이 흐르네는 또 하나의 시행이야. 강물이 흐르네는 2단어 연속이죠. 그럼 얘는 시구도 되고 시행도 된다는 이야기지. 괜찮아요? 만약에 글씨를 이렇게 썼어.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냈으면 얘는 뭐야? 시어면서 시행이기도 한 거야. 그러면 시구는 돼, 안 돼? 얘는 안 되는 거야. 괜찮아? 얘 구절이 아니지. 한 단어지. 그럼 시어도 되고 시행도 되지만 시구는 안 돼. 주의하셔야 돼. 시구랑 시행을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서 나와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2013년도에 나왔어. 이 시험 소설에서 시구의 반복 나왔어.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정답은 아니었는데 시구의 반복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밑에 보시면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어요. 밑줄 긋자. 문장 성분 밑줄 긋게요. 문장. 얘는 대꾸랑 같은 말이야. 그렇죠? 아까처럼 석준이는 빵을 먹고 쓰라는 주스를 마시면 저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렇죠? 석준이 살찌고 쓰라는 피부가 좋아지겠죠? 자, 음수율과 음보율 나오는데 이거 하나 외우자. 시조랑 가사 그리고 민요에서의 음수율과 음보율 하나 외울게. 이거 외워. 이거 외워버려. 작년에 나왔다. 외워 그냥. 음수랑 음보. 음수율, 음보율. 옆에 쓰시고 외워버려. 자, 음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음수율은 거기 있습니다. 밑줄 그을게. 일정한 음절의 수. 음절의 수 밑줄 그으시고 이퀄 글자 수. 음절의 수 밑줄 긋고 이퀄 글자 수야. 글자 수가 음수율이야. 시조랑 가서는 몇 음수율이 어떻게 돼요? 3, 4조 아니면 4, 4조야. 3글자, 4글자 혹은 4글자, 4글자가 반복이 돼요. 이게 음수율이야. 민요는 7글자, 5글자가 반복되는 게 민요조예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7. 가실 때에는 5. 말없이 고이 보내. 7. 들이우리다. 5. 이렇게 7, 5조를 민요조라고 합니다. 시조와 가사는 사음보예요. 음보가 뭐냐면 밑줄 그으자. 끊어읽기 있네요. 음보율 밑줄 그으시면 끊어읽기의 개수가 음보예요. 민요는 3음보가 얘 외우자. 작년에 나왔다. 상춘곡에 나왔어. 시조랑 상춘곡 가사 놓고 걔가 몇 음보 몇 나왔다. 1번 문제 나왔어. 정답 아니었어. 하지만 외워야 돼.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 시조와 가사는 3, 4조, 4사조, 4음보. 민요는 7호조, 3음보. 그냥 외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3음보란 말이지. 거기 음수율 보세요. 앉은 곳에 끊으시고 해가지고 끊으시고 누운 자리 끊으시고 밤을 새워 끊으시면 네 덩어리 끊었죠. 이게 음보율. 앉은 곳에 4글자죠. 해가지고 4글자죠.
누운 자리 네 글자죠. 밤을 새워 네 글자죠. 이게 사사조. 괜찮아요? 이게 사사조고 사음보가 되는 거야. 3, 4도 되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3, 4, 3, 4. 그쵸? 한 시행이 몇 개 끊어졌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면 사음보 맞죠? 외워야 돼. 외워버려. 넘어가시면 정서와 태도와 어조입니다. 자, 우리가 빨라. 그쵸? 다음 달에 한 번 더 할 거야. 요 부대 한 번 더 돌리고 또 작품 쫙 볼 거야. 한 번 더 들으면 돼. 집에 가서 물어봐. 1번 관조적, 사색적, 성찰적 별표. 제일 많이 나오는 시의 태도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서와 태도와 어조가 관조적, 사색적, 성찰적 별표하세요. 자, 관조라는 이야기는 컨템플레이션인데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의 본질, 그냥 사실 보는 거야. 보는 건데 문제는 밑줄 긋자 옆에 일정한 거리 유지, 거리를 두고 보는 걸 관조라고 해요. 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걸 그냥 사실 볼 관자야. 볼 관자에 비춰볼 좋으니까 그냥 보면 돼.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는 걸 관조라고 해요. 내려오시면 사색은 메디테이션이야, 명상이야.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하면 돼. 얘네들은 좀 내기가 어려운 게 웬만한 시는 뭔가 사물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럼 거의 다 된다? 밑에 나와 있는 성찰적 동그라미 별표. 얘는 되게 많이 나와. 얘는 외워야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찰이야. 네 가지를 외울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걸리면 돼. 오화야, 오화. 엔드가 아니야. 네 중에 하나만 걸리면 성찰이야. 거의 다 돼. 돌아보, 회고, 반성과 후회. 반성과 후회가 성찰의 가장 정확한 의미이긴 해. 적확한 의미이기도 해. 제일 좁은 의미야. 세 번째, 깨달음. 깨달으려면 그 전에 몰랐던 걸 지금 아는 거죠? 그럼 몰랐던 걸 알아야 돼. 회고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깨달음이 성찰이 돼요. 다짐. 다짐은 그 전에 안 했던 걸 지금 하겠다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로 회고와 반성이 전제돼요. 그래서 다짐도 성찰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관조, 쳐다보다가 관찰하다가 사색, 생각을 해요. 성찰, 깨달음을 얻고 통찰과 초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과목의 과물들이 열매가 맺히는 걸 봤겠지. 관조했겠지. 그리고 고민했겠지. 나를 경악하게 하는 건 없어. 라고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래서 관조와 사색과 성찰. 그러면 성찰적 태도가 된다는 거야. 모든 게 죽어가는 계절의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성찰적이 된다는 거지. 성찰적이 안 되는 경우가 뭘까? 거의 다 되는데 웬만한 시는 깨달음이 다 있잖아. 안 되는 경우가 뭘까? 2008년 6월에 여승에서 나왔어. 걔는 성찰적이 안 된다? 왜 안 되게? 여승은 뭐야? 여승의 삶을 비춰보고 있지. 그럼 여승의 삶에 대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객관적인 진술만 해. 그럼 나를 돌아본 거야? 여승을 본 거야? 여승 본 거지. 그렇게 화자가 관찰자일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안 돼. 거의 유일한 케이스야. 화자가 관찰자일 경우에는 성찰이 잘 안 돼. 잘 안 돼. 거의 유일한 케이스야. 웬만한 건 다 돼. 웬만한 건 다 되니까 좀 이제 공부 좀 해보려는 친구가 과연 이 시가 성찰적일까 아닐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굉장히 뚜렷한 것만 나와. 다짐과 깨달음쯤을 나와야 되지 웬만한 건 거의 다 돼. 물어보지 않아. 밑에 내려오시면 긍정적, 우호적, 예찬적은 다 비슷한 말인데 예찬적은 동그라미 별표 하실게. 얘는요 급이 달라야 돼. 다시 말하면 쓰세요. 우월한 존재여야 돼. 예찬은. 옆 친구가 수학을 다 맞았어. 오 위대한 내 짝이요. 이렇게 예찬할 수가 없어. 걔는 그냥 칭찬해줘야 돼. 예찬은 급이 높아야 돼. 어떤 급이어야 돼? 자연, 절대자, 민족, 조국, 아이언맨 이 정도가 돼야 돼. 영웅 이쯤이 돼야지만 예찬할 수 있어. 친구, 옆에 있는 짝꿍, 내 동생 이런 건 예찬이 안 돼. 걔가 물론 아이언맨이면 돼. 영웅이면 돼. 근데 그런 급이 아니면 예찬이 안 돼.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어? 자연 동그라미. 자연물 나오면 예찬이 돼. 작년 6월이요. 작년 6월에 매화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되지. 왜? 매화가 뭐니까? 자연물이니까. 그거 된다고. 자연물이 거의 태반이야. 3번의 부정적, 비판적, 냉소적, 풍자적은 사실은 조금씩 의미가 달라. 부정적은 가장 넓은 의미고 비판적은 단점을 빼는 거고 냉소는 거기에 썩소를 보내는 거고 풍자는 단점을 드러내는 이야기야.
그런데 수능에서는 구분하지 않아. 다 같은 말이야. 부정적, 비판적, 냉소적, 풍자적 그냥 다 이퀄이야. 사실은 다르지만 평가원이 구분 안 해. 그럼 우리는 구분하지 말죠. 왜 구분해? 4번 낙관적, 희망적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요. 비관적 이 회의가 미팅이 아니다. 품을 회자에 의심할 의자다. 의심을 품는 거야. 안 될 거야. 공부해도 안 낼 거야 라는 게 회의적이야. 얘네들은 비슷한 말로 보실게요. 산비탈과 바위너서 사이에 목 움츠린 나무들아. 봄이 되면 다시 숲과 들판에 떼지어설 나무들아. 긍정적, 낙관적, 희망적이 되겠지. 5번의 의지적 별표.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태도가 의지적. 자, 의지적은 세 개로 메워버리실게. 긍정적인 미래의 확신. 미탈 차례에서 맞고 올라 만날라 도답가 기다리겠습니다. 누이가 죽었어요. 근데 누이가 어디 가 있대? 미탈 차례라는 긍정적인 공간에 가 있대. 근데 나도 거기서 누이를 만나겠대. 헤어진 게 부정이니까 만나면 긍정이지. 그렇게 긍정적인 미래를 확신해. 미탈 차례에서 만날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긍정적인 미래를 확신해. 그게 뭐라고? 의지적 태도. 아까 제가 쓴 시, 나는 돌이 되리라.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떠나는 상황을 극복해보겠다는 거죠. 의지적 태도, 부정적 현실의 극복.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부정적인 현실을 수용하는 것도 의지야. 이게 어미는 물론 겠다나 리라겠지. 그렇죠? 의지는 거의 겠다 아니면 리라야. 뭐뭐 하겠다, 뭐뭐 하리라. 그런데 수용이랑 체념은 달라. 체념은 어쩔 수 없다야. 고3 생활 힘들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는 그냥 체념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야. 그런데 수용은 뭐야? 고3 생활이 힘들어. 4시간밖에 못 잔대. 좋아. 3시간 자주겠어. 이게 수용인 거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야. 보통 겠다나 리라가 나오겠지.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의지야. 걔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죠. 걔는 의지가 아니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시간 지나면 졸업하겠지 뭐. 이거는 체념이다. 의지가 아니야. 보통 이제 어미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오른쪽에 가시면 넘기시면 자 거리감을 물어보는데 거리감을 밑줄 때 정서적인 거리입니다. 정서적인 거리 말고 또 있나요? 소설감에는 관찰자적인 거리라는 게 있어. 근데 시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 시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정서적인 거리는 좋아하냐 싫어하냐야. 정서적인 거리가 가깝다라는 이야기는 긍정하거나 연민하거나 동정하는 거야. 좋아한다는 긍정적이라는 이야기. 멀다라는 이야기는 부정적이거나 반감, 부정적, 비판적, 냉소적, 풍자적 전부 다 먼 거야. 세 번째 보시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해요. 그러면 이성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을 수 있겠지.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하늘에 새가 난다. 나무에 과일이 열렸다. 그건 딱히 좋아하거나 긍정이 아니지. 그럼 객관적인 거리, 이성적 거리 이런 표현을 써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거. 7번에 주지적이요. 주지라는 이야기는 지성을 중시한다는 건데 주지주의에서 온 말인데 비슷한 말로 담당한 어조가 비슷한 말이야. 주지적이랑 담당하다. 담당하다는 말이 뭐냐면 감정 노출이, 감정 표출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지성과 이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지성과 이성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감정 노출이 자제되어 있다는 거야. 아까 제가 쓴 시 비 그리고 도는 나는 돌이 되리라. 감정 드러났죠. 그럼 담당하지 않죠. 주지적이지 않아요. 그게 주지적인 시야. 반대말에 그래서 영탄적이나 격정적이라고 나오는데 영탄적은 어떻게 날 수 있지?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가 나오죠. 감탄사, 부름, 놀람, 느낌, 대답 또는 감탄형 어미, 뭐뭐구나, 뭐뭐노라, 뭐뭐네, 뭐뭐요 또는 느낌표 이것만으로 영탄적 어조가 돼요. 그게 영탄적 어조고 격정적이라는 말은 강렬한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감정 표출어로 거의 이야기할 수 있어. 물론 이제 감정 표출어 플러스 알파로 좀 더 강렬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시를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거기 김광균의 외인촌을 보시면 감정 표시 하나도 없죠. 그럼 이런 시는 무슨 시라고 할 수 있어? 담담한 시, 주지적인 시. 그렇지. 8번에 단정적 별표하실게요. 단정적이라는 말은 딱 잘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말이야. 1번에 보시면 다룰 뿐나는 거의 다 돼. 그럼 좀 어렵지? 2번이 중요해. 의지적 밑줄 그을게요. 결정 밑줄 그을게요. 의지적이거나 결정하는 어투가 나오면 단정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얘 반대말이 뭐냐면 완곡한 표현이야. 완곡한 표현이라는 얘기는 제일 대표적인 게 영탄적 어조예요. 영탄적 어조가 되겠습니다. 관동별곡 99년 기출이에요. 관동별곡에 가시면은 금강산에서의 아름다움을 계속 영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걔가 단정적 어조가 안 돼요. 안 돼요. 걔가 안 돼. 신동엽의 봄이에요. 봄은 오지 않는다. 단정적이야. 단정적이야. 그렇죠? 다르고 나면 거의 다 돼. 안 되는 케이스를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넘어가시면 시상의 전개요. 122쪽 가시면. 우리 타이틀이 잘못 나왔어. EBS 수능 특강 주요 질문이 다음 페이지 타이틀 보고 나왔어. 미안해. 시상의 전개가 구성이야. 위에 타이틀은 122쪽. 걔는 그냥 지워버려. 미안해. 첫 번째요. 시상의 전개.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거기 1번이 지워졌는데 1번 쓸게요. 1번이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2개 이상 있어야 돼. 그게 1자 쓸게. 1이 없다요. 1이 어디 갔나? 2번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직접적 표현.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 2개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석양은 비꼈는데 석양이라는 건 시간대죠. 해질녘이라는 시간대. 동령의 월출하고 월출 물질 그으시면 얘는 달이 든다는 거죠. 한밤중이라는 거지. 이게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야. 관동별곡에 적은 덧 밤이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2번. 시간의 흐름에 대한 표현이 돼요. 어느새 밤이 돼요. 이러면 시간이 된 거야. 시간이 흐른 거야.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은 중요한데요. 2개 묶으시고 시선의 이동에 별표하실게. 자, 공간의 이동도 공간에 대한 지표가 나오고요. 시선의 이동도 시가선의 이동에서 공간적인 지표가 나와. 그럼 얘네들을 구분하는 차이가 뭐냐 하면 이때 구분하는 차이가 화자의 이동 여부야. 화자가 이동하면 공간 이동이라고 하고요. 화자가 이동하지 않으면 시선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화자의 이동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얘는 서술어가 따라붙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간의 이동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공간을 가리키는 시어가 2개 이상인데 운동장에서 소주집을 지나 장거리를 거쳐서 쇠전에 다다르니 이렇게 나와요. 화자가 이동했다는 걸 보여줘. 근데 시선의 이동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보통 원경, 근경, 위아래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서술어가 없어. 걔 가는 게 아니야. 먼 산 청운사에 이르니 낡은 기와집에 도착하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본다는 거야. 먼 산 청운사니까 멀리 있죠. 원경. 낡은 기와집 사는 자아산 봄눈 녹으며 느릅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노루의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야. 청노루의 눈에 노루예요죠? 청노루의 눈에 구름이 도는 걸 보이려면 화자가 어디 있어야 돼? 화자가 여기 있어야지. 여기 바로 앞에 있어야 돼. 그럼 근경이지.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자, 통통하다고 그러는 거죠. 내려오시면 독백체요. 별표. 독백체, 대화체, 대화적 구성, 별표. 독백체는 그냥 다 돼. 시에서는 거의 다 독백체야. 내적 독백, 내면의식 고백, 속 다 돼. 이제 나와 있는 대화체랑 대화적 구성,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대화체는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가 사전적인 의미예요. 청자의 설정 여부 밑줄 하나 그을게요. 이걸 판단해야 될 때 어떻게 판단하냐? 오른쪽에 밑줄 그을게요. 호칭어, 높이법, 청유형, 명령형 쭉 밑줄 그으시고 별표 외우자 그랬어. 외워. 외우세요. 국화야 불렀지. 대화체. 괜찮아요? 자, 국화야 불렀어. 쓰인 수사법은 의인법. 내려오시면 대화적 구성, 대화의 형식. A, B가 작품의 표면에서 밑줄 하나 할게요. 2개의 목소리가 다 드러나요. 감녀, 을려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와 너로구나 이게 을려가 돼요. 감녀, 세 줄이 감녀고 대화 적구성, 대화의 상황입니다. 5번 별표, 대조적 상황. 우리 아까 전에 봤다? 아까 기억나세요? 대조 상황이라는 건 A와 B가 대조되어 있는 것, 기준에 의해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어땠어? 나는 국철에 타고 있었는데 나는 아시안 남녀를 보고 있었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 천박한 호기심으로 봤지. 그런데 밖에 있는 새들은 어때요? 새들은 같이 모여서 조화롭게 날고 있었지.
요게 대조적인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주제가 되겠지. 해보자. 스물 안팎 때에는 먼 숯불이 온동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서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어요.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제 40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에는 대조가 되지. 뭐랑 뭐? 과거의 나라, 그쵸? 또 현재의 나로 대조가 되는 거지. 대비가 되는 거지. 물론 나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죠. 이때는 20대, 그쵸? 여러분이고요. 지금은 저 40대가 되겠지, 그쵸? 근데 20대를 이야기하는 시어들 뭐 있어? 산발했대. 여학생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거, 그쵸? 또 어때요? 어지럽게 흔들렸대. 또 어때요? 숨가쁘대. 뭔가 격정적이고 힘들게 살았어. 지금은 어때요? 손등이 앙상한데요. 그렇죠? 앙상한데. 통통한데. 그렇죠? 나물도 전부 겨울나무에 그것이 되어 잎사귀를 떨어내고 부끄러움이 없대. 시원하게 벗을 것을 시원하게 됐어. 참 어디를 긍정하는 거야? 대비시키면 하나를 강조하는 거겠지? 어디를 긍정하는 거야? 여기가 부정이지. 여기가 긍정이지. 40대 편안하고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적인 안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이 시의 주제가 되겠다. 그렇죠? 20대에 비해서 지금이 좀 편해졌어. 우리 이해를 한 거겠지. 질문 한번 풀어보죠. 첫 시가 하필이면 정서가 없는 시가 나왔어. 이런 시가 사실 되게 어려워. 여러분이 풀기가 제일 어려운 시가 이런 시야. 정서가 없어. 이 시는 수능에 있으니까 수능에 EBS에 있으니까 풀어볼 건데 하필 어렵게 나왔어. 옆에 있는 하지 시는 역시 OX 문제입니다.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일상을 전개하고 있는지, 꽃은 산유화라는 직접적인 의미인 건지 아니면 다른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는 지금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수능 가면은 본 것 중에 이건 이제 봤으니까 우리가 풀 수 있게 꽃이 존재가 되는데 보고 가야 돼. 이거는 그냥 가면 어려워. 보기 통해서 나오겠습니다. 읽어보자고. 산유화는 말 그대로 산유화야. 산에 있는 꽃이야. 그냥 산유화 말 그대로 산에 있는 꽃이야. 산꽃. 김소월 하면 우리가 뭘 알고 있지? 김소월 하면 김소월은 물론 별표, 당연히 중요한 시인이야. 김소월은 물론 별표인데 뭘 알고 있지 우리가? 주제가 보통 뭘로 많이 가?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으로 많이 가. 한 써놓으시고. 이 시는 아니야. 또 하나 뭐? 김소월은 민요조의 시를 많이 썼어. 민요조는 몇 음수일이 뭐라고? 7호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김소월은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김소월은 수능에 3번, 평가원에 3번 나온 시인이야. 대단히 많이 나왔어. 물론 뭐 윤동주는 4 더하기 4야. 수능에 4번, 평가원 4번 나온 원톱이고요. 이 두 번째 많이 나온 시인이 김소월입니다. 산이라든가 산수갑산 진달래꽃이 수능에 나왔어. 산유화 나올 수 있어. 가장 가깝게 나온 건 작년 6월 A형의 적동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작년이 수능에 나올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나왔어. 99년 진달래꽃이 마지막 수능이었거든. 근데 나온 지가 한 10년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 작년에 모의평가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있으니까 보고 갈게요. 일단 제목이 산유화인데 이렇게 제목이 자연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자연물의 특성과 연관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산에 있는 꽃과 연결되어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볼게요. 시 어려워요. 사실 이런 시 굉장히 어려워. 뭐 어떻게 하면 좋은데.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인데 가을은 가을입니다. 근데 가을인데 갈로 지었다는 이야기는 음절을 건드렸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리듬감. 무조건 리듬감을 위해서. 원래는 봄, 여름, 가을 없이죠.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을 가을, 봄, 여름인데 그것보다는 가을, 봄, 여름이 리듬감이 좋은 거야. 그 나오면 리듬감.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펴요. 대상은 꽃인 것 같고 꽃이 뭐한데? 피네야, 피네. 피네 동그라미 하시는 얘는 탄생이죠. 생명의 의미야. 꽃이 펴있다라는 건데 딱히 뭐 없고요. 내용이. 이어보실게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대요. 혼자서 세금 돌릴게요. 어떻게 피어있대? 저만치 피어있대. 저만치. 어떻게? 혼자 피어있대요. 외롭다는 이야기인데 꽃이 폈고 외롭다며. 딱히 모르겠고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새가 꽃을 좋아한다는 거야. 화자의 정서가 아니야. 그렇죠? 그냥 산에 새랑 꽃이 있다는 거야. 딱히 정수 잡을 게 없어요. 산에는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지네에 세고 돌리면 얘는 뭐예요? 죽음, 소멸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서가 없어. 그럼 뭘 얘기할 수 있느냐?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생명, 탄생. 꽃이 저만치 혼자 외롭게 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로움. 꽃이 진다는 건 뭐예요? 소멸, 죽음. 밖에 없어. 이게 다야. 주제가 뭘로 잡을 수 있냐면 존재의 탄생과 외로움과 소멸이야.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어. 그냥 꽃을 존재, 생명이라고 본 거야. 그것이 태어나서 외롭게 살다가 죽는다. 밖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어. 정서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얘는 당연히 보기를 주면서 시키던가 아니면 형태를 물어볼 수 있는데 첫 연과 끝 연이 어때? 첫 연과 끝 연이 똑같지. 거의 비슷하지. 피네하고 지네 빼고 거의 똑같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처음과 끝이 비슷한 거. 수미, 상, 관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같은 말 두 개 더 있어. 수미, 상관, 또 수미, 상, 응, 서로 조응한다. 또 수미, 쌍관도 있어. 서로 쌍을 이룬다. 그렇죠? 수미, 쌍관 나왔는데 오다! 정답! 이면 안 돼요. 그렇죠? 쌍관도 돼.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얘기할 수 있지. 자, 화자 뭐라고 쓸까? 화자. 얘가 꽃에 대해서 그냥 관찰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관찰자. 드러나 있지 않은 관찰자가 되겠네. 자, 이런 시는 수능 신당은 못 풀어. 보기를 줘야 돼. 이 시는 존재의 탄생과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라고 분명히 줄 거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번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이거 형태학의 문제니까. 1번 보세요.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반복은 뭐야? 반복은 밑줄 그으시면 밑에 있어. 밑에 반복 밑줄 그으시면 2회 이상 두 번 나와야지 반복이에요. 자, 반복되면 무조건 뭐 생겨요? 운율감, 리듬감은 무조건 생기는 거야. 변주는 뭐예요? 변주 밑줄 그으시면 이퀄 변화. 반복과,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 게 변주야. 우리 고려가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이 뭐야? 고등학교 때 외웠어? AABA 구조죠. 사월이 같다, 청산에 사월이 같다,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A가 반복되면서 변주가 일어나죠. 얘가 반복과 변주의 전형적인 구조야. 얘도 마찬가지지. 이론과 사연이 어때요? 거의 비슷해. 반복돼. 근데 단어 하나가 바뀌었지. 피네랑 지네. 변주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동그라미. 시상을 전개한다.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슬래시 끊을게요. 시상을 전개한다는 always, 항상 맞는 말. 틀릴 수가 없어요. 반복과 변주하는 소개시켜 드리고요. 내려오시면 2번이요. 꽃은 산유화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 얘는 보기가 나와야 되는데 X야. 꽃은 flower가 아니라 존재야. 그냥 being이에요. 꽃이 그대로 산유화로 쓰였으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닌데, 얘는 뭔가 생명, 탄생, 존재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비유적으로 쓰인 거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X. 물론 보기가 나올 거야. 넘어가시면 신경님의 목회자부터 별표 하실게요. 신경님 별표 하나 하실게요. 신경님 시는 중요한 시이고 수능에 2002년 가난한 사람 노래가 나왔었고 모의평가에 2번 나왔어. 이 목회장터가 2004년 6월에 나왔어요. 가장 가깝게로 2007년 6월에 고향 가는 길이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수능에 한 번, 평가에 2번 나온 시인데, 목회장터는 신경님 시인의 대표작이에요. 94년 1차에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 별표하실게요. 중요한 시인이야. 중요한 작품이고. 신경님 시인은 36년생이에요. 아직 안 죽었어. 동국대 영문과 나왔어. 사람의 인품도 좋고 시의 내용도 상당히 좋아. 농민이라든가 민중에 합당하는 내용이 많아. 중요한 시인이야. 문제 한번 보시면 1번은 형태 문제고요. 2번은 목회장터의 상징적인 의미, 보기를 줄 거야. 보기를 줄 건데 그거 해보자고. 중요한 시이고요. 목회장터는 뭐 충주에 있는 시래, 있는 그 장이래. 근데 20년도에 철도랑 이렇게 나아지면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읽어보자.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하고 구름 동그라미 하실게요. 자, 구름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두 가지 2번, 3번은 비슷한데 첫 번째는 그냥 자연물인 경우가 있어. 그냥 자연물로 쓰여요. 그런 경우는 자유로움과 또는 방랑의 의미로 쓰여요. 두 번째는 구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장애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임계신대를 바라보니까 구름이 먹을래라. 구름이 험해서 임계신대가 안 보여. 그렇게 보면 장애물이야. 구름이 험해서 임계신대가 안 보이면 장애물이야. 세 번째는 구름이 해를 가리기 때문에 해는 보통 임금님 많이 비유하기 때문에 간신으로 쓰여요. 고전 시가에서는 거의 많이 나오는 표현이 간신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임금님 그런 건 아니겠고 여기서는 이거겠지? 자연물이겠지?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그런데고 한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그런데요. 구름이랑 바람이랑 의미가 비슷하겠지. 뭘까? 청령, 홍령 흩어져 비 개인 나루에 비가 개었으니까 청령, 홍령은 아마 푸른 구름, 검은 구름일 것 같은데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이 되라고 하네요. 구름이랑 바람이랑 잔바람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뱃길이나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뱃길이라서 서울 사흘 걸리는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아흐레는 9일이고 나흘은 4일이에요. 그래서 5일장을 이야기합니다. 9일하고 4일에 열리는 5일장이야. 그럼 물어보진 않겠고. 찾아 박가분 파는, 박가분은 그냥 파우더야. 그 여자도 화장하는 분. 물어보지 않겠고. 가을볕 또 서러운 박물장수가 되래요. 서러움 세모하시면 A죠. 정수 하나 드러났다. 서러움. 자, 하늘은 날더러니까 화자는 나도 드러났다. 서러운 박물장수가 돼. 아, 이제 알겠다. 박물장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박물장수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무슨 여성용품들, 또는 가정에 쓰는 거 놓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하시는 분이죠? 그럼 박물장수 동그라미, 사행의 잔바람 동그라미, 이행의 바람 동그라미, 첫째 줄에 1행의 구름 동그라미 하시면 얘를 다 공통점이 뭐야? 전부 다 뭐야? 방랑하는 이미지야. 방황하는 이미지야. 정말 떠도는 이미지야. 떠도는 동그라미 하셔서 전부 다 떠돌미의 이미지네요. 떠돌미죠. 떠돌미. 니을 다로 끝나면 명사형이 니을 미음이죠. 그러니까 졸다의 명사형이 뭐야 원래? 졸이야 좀. 졸다. 근데 이제 졸루미도 있지. 떠들다는 뭐야? 떠들다. 그렇게 되래. 하늘은 나고 구름 되고 바람 되고 잔바람 되고 서러운 박물장수가 되래. 그래서 보면요.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고 하고 자 들꽃은 구름이랑 바람, 잔바람, 박물장수랑 어때? 좀 다르지. 들꽃은 어때? 얘는 돌아다닐 수가 없지. 그래서 표시 하나 해봅시다. 동그라미를 떠돌미라고 하고 네모를 정착이라 해볼게. 움직이지 않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 구분 한번 해보자고. 들꽃 네모. 배라고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 배라. 돌도 마찬가지지. 잔돌 네모. 산서리가 내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 여울이 모질면 바위 뒤에 붙으래요. 아까 전에 박물장수 서러운데 들꽃이나 잔돌도 어때? 산서리 세모, 물 여울 세모 전부 다 마이너스네. 다 힘드네.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의 툇마루에 흙방의 툇마루에 석3년이면 3삼은 9년이네. 한 이래쯤 이래는 7일이요. 천치로 변해서 바보가 돼서 짐 부리고 짐 내려놓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래. 떠돌이면 동그라미 떠돈다는 의미고 앉아 쉬는 건 네모 정착이네요.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지금? 하늘이나 땅은 돌아다니라 그러고 방랑하라 그러고 산이나 강은 정착하라 그래. 그럼 뭐야? 앉아 쉬는 떠돌이면 둘 사이에 갈등 좀 되겠다. 그렇죠? 그만 이제 쉬어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는 그냥 쉬지 말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돌아다니렴 이라고도 이야기한대. 마지막에요. 하늘은 날더러 바람 동그라미, 산은 날더러 잔돌 네모. 아, 이 이미지가 지금 뭐 있는 거야?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갈등하는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시어들 바람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박물장수, 들꽃, 잔돌, 사슬 이거 다 뭐 얘기하는 거야? 내 인생쯤 되겠다. 내 삶쯤 되겠다.
내가 내 삶에서 방랑하며 정착하는 거에 대한 갈등 정도 이야기하는데 방랑도 서럽고 정착도 서럽죠. 인생에서 그냥 갈등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피폐해진 목회장터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정착해 살 것인가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거기 나와 있는 떠돌의 이미지와 정착의 이미지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면 실행에서 시상의 전환 나눌 수 있겠지. 시반 쪼갤 수 있겠지. 박물장수 되라내서 쪼개시면 그 앞에는 방랑의 이미지, 그 뒤에는 정착의 이미지 끊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시를 둘로 쪼갤 수 있겠네요. 주제는 그냥 갈등하는 삶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 잡을 수 있는 게 없고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 1번이요. 각 시행이 유사한 운율을 반복하고 있다. 유사한 운율을 유지하며 반성한다. 유사한 운율 옆에 있는데 유사한 운율 옆에다 쓰시면 아마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겠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시어가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요게 EBS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선지인데 여기 보시면 1, 2, 8, 9, 15, 16행이 비슷해요. 하늘은 나더러 뭐가 되라고 하고 하는 나 그렇게 해서 유사한 시행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대체로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1, 2, 8, 9, 15, 16이 유사한 형태이긴 해. 아마도 그 형태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번이요. 목회장터의 상징적인 의미는 서민들끼리 삶의 애환을 위로한다는 본문에 없죠. 얘는 정착할 것인가 갈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하늘은 가만히 떠돌라 그러고 산은 머무르라 그러고 X네. 그렇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넘어가시면 김종길의 성탄제요. 별표하실게요. 여러분 유인물 하나 드렸어. 같이 볼 거야. 기출문제랑 2011년 6월 기출 같이 볼 거야. 김종길은 2007년에 고고가 수능에 나왔었고 2011년 6월에 성탄제가 나왔어 얘가. 그래서 글쎄 11년 6월 나오고 15년 수능에 나오기는 좀 가까울 것 같기는 해. 하지만 김종길 시인은 워낙 중요한 시이니까 뭐 성탄제는 별표 하나 하실게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 뭐 곽재구는 2년 한 해 건너뛰고 2번 나왔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도 별표 하나 하실게요. 김종길 중요한 시이니까 워낙 잘 아시는 거라 빠르게 볼게요. 문제 한번 보시면 계절감을 통해 고조된 감정,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가 눈이라는 4개체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현재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보자고. 어두운 방 안에는 빨간 숯불이 피고 어두운 방 안은 어둡다의 이미지고요. 빨간 숯불은 밝은의 이미지죠. 제가 문제 드릴게. 이거 색채 대비돼요? 안 돼요? 색채 대비돼요? 안 돼요? 색채어의 대비 돼요? 안 돼요? 예스 노야?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빨간은 색채어지. 어두운 색채어야? 안 돼. 어두운 색채어가 아니잖아. 그럼 명암의 대비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얘가 선지 나오면 명암의 대비로 나올 거야. 색채어 주의해야 돼. 색채어는 색깔만 얘기해야 돼. 색채가 딱 나와줘야 돼. 색깔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색채어의 대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얘는 명암의 대비야.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있었대요. 어린 목숨 누군지 모르지만 뒤에 가면 이제 나라고 나와. 지금은 잘 모르겠고.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해치고 약을 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럼 눈 속을 해치고 온 거지? 눈은 세모였겠다. 그렇죠? 뭔가 힘들었겠다. 아, 영탄적이고요. 아버지가 눈을 해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 열매. 그럼 눈은 세모, 시련인 거고 붉은 산수 열매는 동그라미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따오신 거야. 이게 약이야. 얘는 아버지의 사랑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역시 눈과 산수 열매가 대비되고 있네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그 어린 짐승이 아까 있는 어린 목숨이었겠지. 그럼 화자는 나네.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였네. 나는 한 마리 어른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촉각적 심상.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구겼대요. 열은 뜨거운 거니까 촉각적인 대비가 일어나네. 감각의 대비. 감각의 대비도 일어나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어. 내가 아까 열이 나서 막 아팠는데 아마 산수 열매가 거기에 대한 열을 떨어뜨려 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약을 눈발을 해치고 따오신 상황이 되겠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节밤이었을지도 몰라요. 아, 이게 다 모인 거야 그러면은. 회상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네요. 그날 밤이니. 근데 왜 성탄节밤이야? 그날이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란 얘기야? 그게 아니지. 이런 게 관습도 상징이야. 성탄제가 뭐야? 성탄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이야기하냐면 사랑과 희생의 이미지야. 그러면 아버지가 날 위해서 눈속을 헤치고 그 산수 열매 약을 따온 날,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날이 성탄절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